이 이야기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 드디어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고화적 무의식. 저도 앙띠 오이디푸스라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뭔가를 좀 건진 것 같아가지고 무의식을 언급을 하는데, 들레즈가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유명한 그 연극 이론가였던 앙토네 아르토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언급을 해요. 그래, 나는 내 아버지였고 나는 내 아들이었다. 나 앙토네 아르토, 나는 내 아들이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또 나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모든 것이라는 거야. 다. 멀티플리시티. 내가 하나의 어떤 덩어리, 관계의 총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말리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도곤족이라는 굉장히 선진적인 문명을 일구는 종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긴 그 글이 또 나와 있어요. 나는 아들이요, 또한 내 어머니의 형제요, 내 누이의 남편이요, 나 자신의 아버지이다. 그렇다. 나는 내 어머니였고 나는 내 아들이었다. 그 미친 소리죠, 한마디로.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원에 간 그 니진스키라는 유명한 발레 무용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영혼의 절규라는 책을 이렇게 보세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이고, 내 어머니의 신부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또 나는 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전형적인 미친 소리죠. 근데 그건 뭐냐면, 나의 의식 세계가 무의식 대칭적인 그 세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꾸며낸 상상의 한 풍경이에요.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 전에 이상의 시를 한 편 보시죠.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라는 시를 연재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 제 2호예요. 1호는 유명하죠. 1호.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워. 이렇게 시작되는 시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 제2호는 안 유명해요. 관심권 밖이에요. 시 제2호.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졸고 있을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대로 나의 아버지인데 어쩌자고 나는 자꾸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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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되나? 나는 왜 나의 아버지를 껑충 뛰어넘어야 하는지, 나는 왜 드디어 나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을 한꺼번에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 이런 멋진 시를 쓰셨어요. 정말 미친 시죠.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태하로부터 호출하는 고와 무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이상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국문학계에 이상을 다루는 집중적인 에콜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세력을 얻고 있는 서울대 쪽에 그 평론 집단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상은 고아의식에 시달린 시인이에요. 고아의식. 여기서 얘기하는 고아의식하고 제가 얘기하는 고아무의식하고는 별개예요. 고아의식은 대낮에 그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얘기예요. 고아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고아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나는 너다라고 하는 그 감각 세계예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거기까지. 그래서 이상의 이 시를 아까 봤던 앙토네 아르토의 나는 내 아버지였고 나는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도건족이 그 신화를 계속 꾸미는 나는 아들이요, 또한 내 어머니 형제요, 내 누이의 남편이요. 이 감각에서 독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세계를 실제로 연 사람이 있어요. 페루의 정신분석학자인 이냐시오 마테블랑코라는 사람이에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책이 이냐시오 마테블랑코. 이 책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소위 무의식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계가 없다. 인피니트.
이 무의식의 체계라는 것은 지금 락강 얘기하는 것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대낮에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무의식은 구조화되어 있다. 그 무의식이라는 건 얼마나 갑갑한 세계예요. 그러면 대낮의 의식을 다 반영하는 세계잖아요. 꿈을 꿨는데 대낮의 세계에 거울상으로서 표현이 돼.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근데 실제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해몽도 해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다른 식으로 의식과 상상계 이마주적 상상계적 이마주의 장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에고 의식 그 밑에 있는 심층 무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가 짜여져요. 프로이트 락강하고는 전혀 별개로 무의식의 체계는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닮았다. 아이는 문법 규칙에 따르죠. 왜냐하면 배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규칙들을 무시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째, 이 무의식은 대칭 원리를 채택해요. 대칭 원리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미친 소리에 대한 얘기예요. 폴은 피터의 아버지이다. 그 그랬어요. 또 이 잎은 저 잎은 식물의 한 부분이다. 2시는 6시 이전이다. 상식이죠. 그런데 무의식 세계에서는 폴은 피터의 아버지이다. 고로 피터는 폴의 아버지이다. 또 이 잎은 식물의 한 부분이다. 고로 이 식물은 잎의 한 부분이 된다. 식물 전체가. 2시는 6시 이전이다. 고로 6시는 6시 이전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무의식 세계에서는 자유자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환법칙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가 있으면 그 반명제라는 것이 무의식 세계는 바로 만들어져요. 이것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꿈 또는 꿈속의 꿈에 대한 보고하고 대조를 해보면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트랜스, 환각, 변성의식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모순이나 부정이 없어요. 꿈속에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꿈속에서 깨어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반문하죠. 꿈속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부정태가 없어요. 아니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것이 긍정형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시간성에 얽매이지 않아요. 뭐냐면 순서에 얽매이지 않아요. 순서 자체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부분이 전체하고 동일시돼요. 겨자씨 하나 속에 우주가 담겨있다라는 불교의 은설이 이 무의식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하여간 그거는 이 마테 블랑코의 얘기예요.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대낮에서의 그 비대칭적인 추론과 꿈속에서의 대칭적 추론이 서로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 복합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정말 논리적인 사유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할 거예요. 대칭적인 이 말도 안 되는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 거예요. 사유로부터.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 대칭적 무의식은 첫째, 개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미친 사람이라면 그냥 자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는 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익명의 어떤 상태예요. 류나 종, 강 이런 집합체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죠. 이렇게 쓱 랜드스케이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몽골 거울 토리를 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언어의 구분을 따르지를 않아요. 주어가 괴물의 머리처럼 여러 개가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수어가 또 여러 개가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도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하나로 응축이 될 수도 있어요. 문장이 떨어져 나오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분과
전체와 부분이 일체예요. 잎 하나를 놓고서 저것은 해바라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예. 뭐 이것을 들고서 이것을 바람이라고, 태풍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그리고 항상 그 세계에서는 감흥, 어펙트가 작용을 해요. 정서의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앙티오이디푸스,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이 페이지에는 이 얘기가 마테 블랑코하고 별개로 그대로 소술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여기 대한공학 풀의 복사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카피를.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를 바로 들레즈는 고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원. 중간에 있는 상태예요. 다른 것으로 변신할 수 있는 준 대상의 상태죠. 또는 준 에너지의 상태예요. 시작, 이건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죠. 끝은 이미 사태가 끝난 거죠.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떤 중간 지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위에서 진동하며 정점이나 외부 목적을 향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전개하는 강렬함들이 연속되는 지역.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무엇인가로 꿈의 논리를 펼치는 그것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그거를 실제 베이트슨의 이 마음의 생태학에서 찾아냈어요. 제가 우리가 어떤 철학서를 읽을 때 그 책이 기반하고 있는 인류학설을 따라가서 읽지를 않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철학의 하부 구조가 인류학일 경우에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강렬함들이 연속되는 일종의 고원이 오르가즘 또는 클라이막스를 대체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없어요. 클라이막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전직하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끝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강렬함이 계속 대칭적인 상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발리 섬에서 아주 변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희롱을 하는데 고추를 잡아당기거나 자극을 해요. 모자가 안에 아주 이상 야릇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흥분해서 발기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 어머니를 찝쩍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머니는 그 화내는 모양을 즐기게 돼요. 관망자 역할을 취하거나 또 어린이가 달려들어요. 근친상간을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화내는 기색 없이 애를 처벌을 하지 않고 뿌리치거나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면서 그 성적인 흥분된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서 강렬한 감정의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게 고원이에요. 일상에서는. 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의 분쟁 처리 방식은 지속적 감정의 고조 상태 그 자체를 클라이막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구조 있잖아요. 포르노적인 구조. 대체하는 현상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 같은 경우에 그거를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어떤 정서적인 상태 또는 감흥의 상태로서. 근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샤머니즘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인사불성을 지향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끝까지 달려가지고 계급장을 떼죠. 반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제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로 처리하지만 사실은 실체하고 있는 걸 알아요. 누구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잠복해 있는 거죠.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슬기로운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좀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의식과 무의식의 마음의 구조예요. 이거 제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 이즈스 도시코라는 석학이 있는데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굉장히 석학이시거든요. 프로이트나 락강 얘기하는 게 틀린 것 같다. 우리하고 안 맞는다. 서구 세계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거죠. 중간에 거대한 M 구조, 상상적 이마지의 장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막 환각이니 트랜스니 뭐 인사불성 상태니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개입하는 공간이죠. 즉 예술가들이 연대해야만 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네, B의 언어 아리아식은 쉽게 얘기하면 에고 의식이에요. 즉 B를 억누르면서 C가 A하고 문화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곳이 M이라는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상상적 이마지 체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제가 뭐 변성의식 상태라고 또 대칭적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실제 북미 인디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트랜스폼 마스크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마스크라고 하는 변형 탈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가면이 쫙 닫고 있을 때는 뭐냐면 부리가 있는 태양새예요. 태양까지 날아가는 새 형상을 하고 있어요. 새를 옆으로 쫙 열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면 범고래가 나타나요. 고래가 되어버려요. 고래를 상하로 쫙 열면 비로소 인간이 나타나요. 세 개의 존재를 하나 속에 탁 응축해가지고 담고 있어요. 이게 대칭성의 구도예요. 이걸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이걸 만들어내려고. 세 가지 차원을 하나로 응축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대칭성의 구도니까. 근데 결국 만들어냈어요. 보기에는 좀 그렇죠. 네, 어지럽죠. 이거 떼버려야 될 텐데 어쨌든 또 재사용해야 되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는 형태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지.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절대지. 그거를 C.J. 융이 마지막 저서로서 남긴 게 뭐냐면 자연의 해석과 정신이라는 책인데 그 표방한 개념에 동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싱크로니시티. 내가 빨간색만 바라보기로 오늘 결정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빨간색만 보고 다녀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내 눈앞에 갑자기 빨간 고추가 밟히기 시작을 해요. 또 어디를 가는데 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 입에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현실 세계하고 코리스판던스, 상응하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 심리적 상태 혹은 내용과 상응하는 동시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사건, 그것이 관찰자 심리적 상태하고 일치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융은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과학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주역점이에요. 주역점을 쳤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신통하게.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리얼리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장 파울리라고 하는 양자 역학자를 꼬셔가지고 과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그 책을 쓰게 됐어요. 195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특히 일본에서는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무의식이 실제 현실 세계에 어떤 식으로 안가주망을 만들어내는가, 실행을 만들어내는가,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선험적인 지식, 인과적인 방식이 아닌, 인과관계가 없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무엇인가가 구현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과학이 아니거든요. 공시성으로 번역하는 예도 있어요. 공시성. 어떤 적절한 예가 있을까요? 데자뷰 현상이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걸 본 것 같아, 언젠가. 무의식 속에 어떤 기호가 있어요. 잠재된 기호가 현실 세계 어떤 거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싱크로니시티가 발동을 하죠. 91년도에 백남준이 보이스 추모굿을 하고 발표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신, 얼음빙, 어른, 장자, 어른, 미디어와 굿. 얼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와 굿이라는 표현을 써요.
얼은 정신 자체인데 그 정신 자체가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방식 있잖아요. 우리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미디어와 굿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4년 후에 전혀 엉뚱한 작품에다가 이걸 써놔요. 미디어라는 것은 중세 신약의 개념으로서 신과 교류하는 수단, 매체를 의미하는 낱말이다. 신과 교류하는 수단, 매체가 바로 굿이죠. 아까 제가 태주무, 뭐 복화무, 그 공창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과 인간이 합일되어 있는 형태, 몸주대감이 되는 상태, 저 바깥에 있는 신, 대감신이 나 안에 들어와서 몸의 주인이 되는 상태, 그게 미디어라는 거예요. 백남재 표현에 따르면. 근데 굿의 어원은 몽골어의 얼, 정신 자체이니 결국은 미디어가 무당이라면 결국은 굿하고 그게 같은 말 아닌가.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몽골의 선조들이 이 문화로 내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늑대의 세계로부터 더 진보한 것은 별로 없다. 딱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 해열을 몰고 오게 되죠. 앞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신학 영환사전에 미디움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첫 번째는 신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 수단 또는 화해 중재하는 그 행위를 뜻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자, 영매, 무당이 되는 거죠. 결국 미디움은 무당이 되어버렸어요. 조효원이라는 사람이 쓴 석사 논문,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부서진 이름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책에 보면 미디움을 발테 베냐민이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제1장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곧 미디움이다라는 얘기를 꺼내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베냐민의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신과 더불어서 있었고 말씀은 곧 신이었다 라는 그 문제적인 명제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조혜원 씨는 지금까지 그 번역을 매체라고 해왔는데 미디엄을 그게 아니다. 중심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번역으로. 매우 동떨어져 있죠. 미디엄을 중심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기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베냐민의 미디어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었다. 미디엄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근데 왜 중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중심이 뭘까? 기우뚱한 것을 이렇게 중재하는 어떤 방식, 기우뚱한 균형을 잡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복화무 또는 태주무죠. 라셔몽에서 그 무당이 거짓말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라셔몽 7월 20일에 광주극장 70mm 초대형 스크린에 라셔몽 상영을 하거든요. 거기 가시면 정말 무당이 신의 목소리, 죽은 자가 신이 됐잖아요. 일본에서는 신의 목소리로 거짓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건 야릇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 때문에 라셔몽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도 거짓말한다. 네. 그 브레이트가 전쟁 교본에서 사진도 거짓말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사진 거짓말한다. 사진 거짓말 안 할 것 같지만 지금은 물론 우리가 뽀샵 처리하고 이러니까 거짓말 하죠. 근데 과거에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브레이트 얘기는. 근데 여기서는 매개자인 무당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신이 출현하는데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문제작이라는 거죠. 양주동 선생의 고가연구라는 향가 연구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백남준이 얘기했던 얼음, 어른이라고 하는 문제적인 구절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잘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교합의 뜻, 교합이라는 건 성적인 결합이에요.
섹스를 얘기하죠. 얼 자체가 얼씨구 들어간다. 그 말을 서정범 선생이 성적인 뉘앙스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국어 어원사전이나 새 우리말 대사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이 향가 연구 또 고려가요 연구 여요 전주 두 권에만 이 표현이 나와요. 얼은 본디 신체적인 결합에 의한 성적인 트랜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트랜스 자체가 성적으로 성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얼은 완전, 그러니까 퍼펙트니스 뜻인 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얼동자가 있죠. 얼음동 등등을 이렇게 파생을 시킨다. 밑에 잘렸어요. 좀 긴데 얼동 이게 얼음 빙자의 대형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세요. 어루의 개연 연체형 어른. 이 어른이 아까 얘기했던 어른이에요. 어른은 기합자, 유배우자, 이미 교합을 경험한 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적인 체험을 한 자를 얘기하죠. 얼동자는 뭐냐면 얼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고 어른은 성적인 행위를 한 자를 얘기해요. 이게 얼의 두 가지 뜻이라는 거예요. 즉 백남준 생각에 얼은 정신 자체인데 이것은 성적인 트랜스를 통해서 그런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름 심하지 않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리고 이혜령 장관한테 엽서를 2장 보내요. 이혜령 장관이 완전 오독하죠. TV 세트, TV 프레임 안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입술을 그리고 연두색의 말풍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한국의 말 이렇게 써놨죠. 그때 문화부 장관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점점점이에요. 이혜령 장관 할 말이 없었어요. 두 번째 엽서를 또 보내요. 왼쪽을 보세요. 뒤집혀 있죠. 어령은 이렇게 써놨어요. 어령은 화살표. 한국의 말. 그다음에 달리는 말. 근데 마루. 근데 가로 열고 중심이라고 써놨죠. 일본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중심. 그 다음 마을. 그 다음에 영어로 빌리지. 일본어로 또 똑같이 써놨어요. 그 다음에 마음. 마음심. 이 수수께끼 같은 암호문을 보냈어요. 무슨 간첩도 아닌데 이런 걸 보냈어요. 이혜령 장관이 경기 창조학교에서 이거를 강의를 하시거든요. 완전 천재에 대한 상산처럼 얘기를 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세요. 착각이세요. 서정범 선생, 국어학자 서정범 선생의 국어 어원사전을 보시면 이 비밀이 풀려요.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작용인데 그 어근은 국어 말과 동원어다. 같은 뿌리가 되는 말이다. 어원이 같은 말이다. 즉 묻글이라는 거. 묻글이라는 건 점을 치는 거거든요. 점을 친다라는 것은 신한테 묻는다는 거죠. 글이라는 것은 답을 듣는 거예요. 신과 교류, 소통하는 방식이 말이라는 거죠. 뜻밖에도 이상한 데서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해요. 이 한국의 마루, 마을,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얼하고 결합돼야지 이야기가 돼요. 말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루 있죠, 마루. 마루는 지붕이나 산 따위에 뭐 길고 등성해야 진 곳, 높은 산마루를 얘기하죠. 근데 어근은 말이며 나무의 뜻을 지닌다. 그리고 어근 맛과 동원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묻그리는 사실 없어요. 피카소가 1959년에 앙리 조르주 클루조라는 그 감독 연출하에 그 감독도 출연을 해요. 감독하에 피카소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는데 그때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 걸 처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 이제 8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8초 안에 다 그리겠습니다.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진짜 감독이 가슴이 금죽하게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써 그린 그림 위에다가
또 덧칠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8초 남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 촬영기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하면서 선생님, 필름을 갈아야 되니까 좀 쉬었다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필름을 보는 시간이 있는데 피카소는 그러시죠. 이러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뀌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니 그 그림의 레이어가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물감이 너무 두꺼워요.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메이션 마스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끝이 없어요. 고온 상태예요. 그림에서 그림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그게 그 영화에서는 보여요. 다른 데서는 안 보여요. 한 겹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 여러 차원들을 계속 축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백남준이 대감놀이라고 했을 때 시간의 바탕을 둔 정보 녹화 시스템에 연결된 기억의 시청각 구조가 정확히 그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피카소의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대감놀이 안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영상을 생략할게요. 19세기 박재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숭고하고 진지했던 이 대감굿이 대감놀이로 전환하게 됩니다. 소위 세속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12거리 굿 중에 하나의 마이너 굿에 불과했던 대감굿이 12마장 전체를 잡아먹게 돼요. 12마장 전체가 대감굿이 돼버려요. 다 계속 노는 거예요. 대감놀이는. 어떻게 노냐 하면 이 대감 타령을 하면서 노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냐. 어떠한 대감이 내 대감이냐. 이 굉장히 구성져요.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터줏대감을 모시는 굿이다. 백남준의 그 다다익선 있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다다익선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데 대감굿의 기본 특성이에요. 욕심 많고 탐심 많은 대감이에요. 천석대에 빛을 뿜어내는 이것은 사실상 대감굿의 장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작품 설명에 보면 1003개의 모니터를 쓴 것이 10월 3일 개천절하고 관계가 있다. 백남준은 그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말도 백남준의 아량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왜? 백남준이 그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푸른색으로 돼 있는 천정 그 유리를 이렇게 황홀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도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산타클로스가 들어오는 그 천막집의 구조랑 동일해요. 구겐하임에서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무지개 뱀 같은 레이저를 쏘게 되죠.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 작품을 할 때 썼던 도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제3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타틀린에 그거하고 바벨탑하고 에펠탑을 쭉쭉 늘어놨어요. 하늘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방식이. 무지개 뱀의 방식이 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탑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발상은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 개입해 있는 가장 기저분은 대감놀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눠주는 대감이잖아요. 나눠주는 대감이죠. 네. 자기한테 엄청나게 나한테 500만 원을 베풀어라.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쓰겠다. 예. 자기가 받는 건 현찰이고 주는 건 어음이죠. 어쨌든 하여튼 많이 베풀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기분이 좋으니까 너희가 언젠가 복을 받게 되리라. 근데 대감 타령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약주 타령이에요.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냐, 어떤 대감이 내 대감. 우리 대감 고동을 봐라. 어떤 약주를 받으셨나? 청유리병에는 청소주가 담겨요. 왜? 유리가 파랗기 때문에. 황유리병에는 황소주가 담겨요. 누렇기 때문에. 둘이 빚어서 의논주로다. 절실히 빚어서 백년주로다. 이게 기본형, 아주 표준형이 있어요. 혼자 빚어서 고독주요. 둘이 빚어서
대화주예요. 셋이 빚어서 공론주로 닿아요. 너무 멋있어요. 혼자 빚으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혼자 술을 독작을 한다고 해보세요. 고독하죠, 한국에서. 둘이 빚으면 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셋이서 술을 빚어요. 공론이라는 게 뭐예요? 공론이라는 것은 소위 공화정의 세상이에요. 계급장을 떼고 대화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계급장을 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잖아요. 그게 공론이에요. 지위, 고하 이런 것을 다 제하고 전제가 없이 얘기하는 게 공론이에요. 즉 민주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셋이서 술을 빚고 술을 마시는 순간 공론의 세상이 열린다는 게 대감굿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런데 옆에 슥 봐요. 뚝 떨어졌구나. 낙화주로다. 꽃이 떨어지는 거죠. 세상의 풍경이 그 세상 돌아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또 개입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대감타령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몸주대감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던 몸의 주인이 되는 대감, 직성대감, 이 표현이 나오죠. 그 생각합니다. 직성대감은 뭘까요? 웬만해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대감이에요. 너 이 정도 했으니까, 분풀을 했으니까 직성이 풀려? 직성이 안 풀려요. 더 때려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극한을 치고 경제를 타는 가는 대감이에요. 직성대감. 스트레이트한. 스트레이트. 네. 그러니까 몸주 대감과 직성 대감이에요. 이 대감꽃에서 대주, 이 집안의 큰 주인으로서는 몸주 대감이에요. 기주, 귀주 또는 기주 또는 개주라고 하는데 버금가는 대감이에요. 버금가는 주인. 버금가는 주인은 직성 대감이에요. 몸주 대감은 자신이 트랜스가 일어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죠. 직성 대감은 그 상태로 스트레이트하게 계속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이런 대감들을 모시고 있었을까? 백남전의 대감굿 안에서는 이 대감굿이 한 종족의 대감굿과 또 한 종족의 대감굿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독일에서도 대감굿이 가능해요. 한국에서 대감굿이 가능한 것처럼. 그들이 무슨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것이 백남준이 봤을 땐 대감굿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감굿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교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이름이 없어요. 대감굿에 대한 대감굿이죠. 편의상 대화굿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대화굿. 김금하 만신의 자서전 비단꽃 넘새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분이 대감굿 할 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다른 어떤 굿을 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그냥 고통스러워해요. 대감굿을 할 때는 해맑아요. 정말 처녀 시절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분이 북미 인디언들하고 가서 굿을 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가운데 했는데 너무 행복함을 느낀 거죠. 서로 딛고 선 땅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굿으로 통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며 맺어짐이 아니고 무엇일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술을 먹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굉장히 깍쟁이 짓을 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섞이잖아요. 진흙탕 뭐처럼 섞여가지고 놀게 되죠. 그 얘기를 김금하 선생 버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92년도 유준상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사실은 1984년 일본의 초월회관 풀초자의 달월자 서게스 홀에서 코요테 콘서트를 하고 나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20세기는 신들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그렇다면 이 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보이스가 뭐 하이데거도 얘기하고 해결도 얘기하면서 몇 시간을 얘기를 하죠. 백남준은 옆에서 졸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자가 백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조신다면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 분위기 전환을 한 다음에 백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답변이에요. 현재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라는 것.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되었고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도 될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이고 보면 때로는 전쟁을 쉬고 이쪽의 신을 저쪽의 신에게 나들이를 보내서 의논도 해보고 저쪽의 신을 이쪽으로 초대를 해서 융숭한 대접을 드린 다음에 돌려보내드리는 게 인간다운 예의라고 생각한다는 것. 신은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품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이처럼 전제한 다음에 백남준이 그 지리자한테 되물어요. 그런데 지리자께서 말씀하시는 신은 어느 쪽 신입니까? 그걸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감굿에 대한 얘기예요. 이쪽의 신을 저쪽 신한테 나들이를 보낸다. 한국에서 가톨릭 신부가 스님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죠. 대감굿이에요. 굉장히 깨인 그 기독교의 어떤 교회가 샤머니즘의 그 샤먼들을 불러다가 뭔가 대화를 시도를 하죠.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교와 무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대화 일어나죠. 대감굿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 제가 택한 표현에 따르면 대화굿이죠. 네. 대칭적인 차원에서의 서구에서는 그 일들이 안 일어나요. 서구의 정의의 신 디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어요. 한 손에 천칭을 들고 있어요. 또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측량이 되어 있는 땅을 다 각자 소유하고 있고 신이라고 해도 남의 땅에 침범할 수 없어요. 무단 침입은 불법이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측량되어 있는 땅의 소유권을 서구 공법학의 기초로 삼고 있는데 그걸 소위 노모스라고 하죠. 그래서 디케는 안대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이유가 최고신 제우스라고 하도 나의 칼은 내리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경계를 타넘지 않는 방식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탄 백인들이 북미에 가잖아요. 그리고 추수 감사절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뭐 칠면도 주고 뭐 옥수수도 줬었죠. 그러던 것이 18세기가 되면서 대학살극이 벌어지죠. 맨하탄을 불과 몇 달러에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다, 횡재했다. 백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거 아니야. 소유권을 판 게 아니야. 사냥권을 공유하기로 한 거야. 전쟁이 벌어지죠. 원주민들이 다 죽죠. 유라시아에서 기본적으로 땅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땅은 하늘이 비친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유라시아라고 하는 땅은 보세요. 하나의 덩어리죠. 그걸 이렇게 땅을 나누고 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감각이에요. 중앙아시아, 북방아시아에서는 땅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기운으로서 감흥을 하죠. 동기 감흥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의기투합이 일어나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요. 그게 소위 나라예요. 나라. 한국말로는 나라고 몽골말로는 울루스예요. 몽골 울루스. 몽골 울루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몽골 세계 제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다가 나라를 짓는 방식이에요.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가지고 있는 양분이 표토가 오픈되면서 바람에 다 날아가요. 그걸 원치 않아요. 그 땅은 밟고 지나가야 되는 땅이에요. 이것이 북미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공유되고 있었는데 백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죠. 문화 충돌이. (77년에) 백남준이 과달카날 레퀴엠에서 대감굿을 시도해요. 태평양 전쟁에 주축했던 일본군과 미군 사이에서의 그 찍힘굿과 더불어서 대감굿을 하죠. 네. 파르마콘,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새끼를 꼬는 거예요. 내 새끼를 꼴 때
어떻게 되나요?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일어나죠. 한쪽 새끼줄이 스스로 돌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두 번 꼬여지게 되죠. 예, 그걸 파르마콘이라고 해요. 예, 약이자 독이고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예요. 네,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와 같은 대강굿을 백남준 3번 하게 돼요. 굿모닝 미스 오웰, 바이바이 키플링, 랩 라운드 월드, 웨스턴 투 웨스턴, 웨스턴 투 이스턴, 스페이스 투 얼스, 지구하고 우주하고 사이에서 일어나요. 대강굿 차원이. 98년도 교토상 수상 연설에서 세계 평화를 부르짖게 되죠. 이 연설이 벙벙하기로 유명해요. 세계 평화라는 게 사실 또 우스갯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진짜 소원이 있는데 세계 평화다 이랬을 때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뭔가 비전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저는 음악, 미술, 춤 같은 이런 것에 각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갖는 것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술가 역할에 대한 주문이에요. 결국은 가장 큰 차원이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공간으로, 플레인 투 플레인, 평원에서 평원으로, 이게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초원지대에서는 카페트 있잖아요. 천막집, 카페트 투 카페트라는 표현도 나와요. 실제로 이쪽 카페트에서 저쪽 카페트, 라이트 투 라이트, 저쪽에 빛에서 저쪽의 빛으로,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플레인 투 플레인, 세틀라이트 투 세틀라이트, 위성에서 위성으로, 플래닛 투 플래닛, 행성에서 행성으로 표현들이 다 나와요. 마지막은 뭐냐면 마인드 투 마인드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우주도 다 담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신통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부록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백남준만 한 게 아니에요. 임충섭 선생 지난 2월 해고전을 하셨어요. 그래 갔어요. 영상에다가 달을 하나 띄우고 허공에다가는 정자를 이렇게 물그림자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이 붙었어요. 태계 선생은 저 연못에 떠있는 달 그림자가 달이다라고 얘기하고, 기대승은 선생님 그건 달이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논쟁을 먼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뉴욕 한복판에 갔을 때 처음으로 그 빛의 미학을 발견했다. 옛날 나의 이웃 동네 가렛골, 멍심이, 우렁대, 어링이, 살구머리, 덕문이, 이게 뭐냐면 창호지를 바른 문이에요. 불투명한 문이에요. 바로 그 공간들은 문살과 창호를 통한 빛의 미학이었다. 나는 이 먼 곳에 와서야 옛날 빛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금의 그것에 고리를 만들고 있다. 틈이라는 것은 문자에다가 달월자 또는 말마자를 쓴 말이에요. 문 사이로 말이 달려오는 거죠. 또는 달이 떠 있는 거죠. 이 틈이라는 한 글자, 이 어휘는 너무나 멋스럽게도 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옛날 빛의 시간과 공간, 그것이 일단 느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현재하고 연결을 짓는다는 거예요. 틈이라는 한 글자가 정말 깊은 뜻을 담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미술은 바로 이 틈의 작업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상상이죠. 그 문살, 창호지를 바른 문이 어떻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과거에 느꼈던 그것이 뉴욕 한복판에서 호출이 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문살이 보여주는 그 빛의 미학이 과거의 시간과 공간, 그것을 호출할 뿐만 아니고 현재의 그 문살에 해당되는 뉴미디어를 봤을 때 그것하고 결합이 일어난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달에 대한 얘기를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사유가 무엇인가를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보여주세요. 정말 감동을 받았죠. 달님은 동양의 문화권에서 왔고 햇님은 서양의 문화권에서 왔는 것 같다. 그 두 님은 빛을 발한다. 빛은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성장과 혹은 진화를 걸친 하나의 중요한 현대 조형 언어의 맥을 이루어 왔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내 설치 작업의 중요한 내면이 되어 왔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빛에 대한 사유. 이건 또 백남재의 표현이에요. 나는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 이전을 좋아한다. 신석기 시대 이런 데 관심이 많아. 그리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역사가 엉터리야. 대부분 읽고 생각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 뿐이지. 기록된 그 공식적인 역사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곡과 굴절이 난다고. 첫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래서 나는 역사를 믿지 않는다. 역사책을 보지 않는다. 맨 거짓말투성이고 부평처처럼 붕 떠있는 얘기들 뿐이다. 그것을 쭉 걷어내버려야 진짜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자 작품을 만들었어요. 덜렁. 옆에 무의자연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노자의 도랑 비슷하다. 텔레비전이든지 네트워크든지 인연이 많은 거니까 텔레비전의 인연하고 전자회로의 인연하고 인생의 인연, 도교, 불교의 인연이 다 같은 거다.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죠. 대칭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텔레비전 앞에다가 토끼를 갖다 놨어요. 토끼가 달 속에 있는 토끼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또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산해경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일렉트로닉 문 넘버 2라는 작품을 67년에 발표하죠. 그때 드뷔시의 월광이라는 곡을 이렇게 틀면서 샘물로부터 달 그림자가 이렇게 일그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현대 서양 음악사에서요, 달에 관한 노래가 몇 곡이나 되는 줄 아세요? 베토벤의 월광, 드뷔시의 클레 드 르네, 월광이죠. 세 번째는 샌베르크의 달에 올린 피에로하고 정화된 밤. 그리고 뭐 몇 개 기타 등등 없어요. 그것도 베토벤을 제외하면, 베토벤도 약간 그 당시 비엔나에서 신비사상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20세기적인 현상이에요. 20세기에 와서야 서양은 음악의 세계에서 달을 소재로 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걸 다루지를 않아요. 왜? 달은 모호하고 흐리고 잘 보이지가 않는 세계죠. 그리고 드뷔시가 서양 음악사에서 인상주의, 소위 인상주의 학파잖아요. 너는 정말 모호하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트랜스가 일어나는 상태예요. 달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 반대편에 해를 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음악의 세계에서 그거를 이렇게 막 음색으로 구름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백남주는 여기서는 드뷔시를 쓰고 다른 가장 오래된 티비다에서는 베토벤의 월광을 쓰게 되죠. 두 개를. 다른 건 쓸 게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세계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역사를 너무 잘 못 봐. 선진이다, 후진이다 이런 건 없는 거야. 선진이라는 데 가보면 후진도 있고 후진이라는 데 가보면 선진도 있지.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더라고. 그냥 우리랑 똑같았어. 또 날 자꾸만 서양에서 다 배운 사람인 줄 아는데 난 사실 내 인생을 결정지은 사상이나 예술의 바탕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모두 흡수한 거거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 예술가들 수준이 당대의 서구라파나 일본의 아방가르드적 수준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일제시대 때 문화도 말이지 전통 문화고 서양 문화고 다 높은 수준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 난 그걸 흡수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 문화하고 서양의 아방가르드가 결국은 비슷한 거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발견한 것 뿐이지. 어쩌면 이게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소박한 얘기가. 근데 더 있어요. 허락하시면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허락하신 걸로 알고. 네. 공간지 1985년 10월호에 김창렬 선생님 파리 인터뷰가 있어요. 이분이 입만 열면 노자 도덕형 얘기를 하세요. 물방울 김창렬이요? 예.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게 물방울만 그리시는 분이 나중에 이제 이게 말빨만 이렇게 넣으시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결정적이고 근본적이면서 그분의 예술 세계의 본질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신 분들이 참 사기성이 없구나, 과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물론 이 말 자체도 음미해 볼 때가 있긴 있어요. 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법을 또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율배반을 얘기를 해요. 법이 없다. 그렇지만 또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유법과 무법 사이에서의 그 딜레마적인 아주 묘한 얘기잖아요. 최근에 그 홍명보라는 국가대표 감독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팀보다 우수한 뛰어난 선수는 없다. 하지만 선수는 또 튀는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팀과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로서의 성격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사이에서 어떤 묘합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죠. 김장현 선생님 얘기도 그와 비슷한 얘기예요. 노자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방울을 보세요. 전시회에 가면 이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물방울들 있잖아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다 물방울이 그러니까 쳐다볼 엄두도 안 나죠.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 그러니까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되고. 그런데 물방울을 통해 가지고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글자 위로 한자 위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뭔가 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오늘 김창렬 선생님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때 백남준 선생이 아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질문을 하세요. 물방울은 어떤 계기로 되었나요? 이렇게 묻죠. 근데 김창렬 선생이 그 계기는 말이에요, 몇 가지 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50년대 말경부터 미국에 건너갈 때까지는 추상 표현지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획을 긋는다든가 흰 점을 이렇게 박는다든가. 근데 그때도 참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나는 그것들이 상흔, 그냥 이렇게 미니멀리즘이 아니었어요. 상흔, 즉 총알에 맞은 피부의 흠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던 것이죠. 이런 작가가 80년대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하얀 캔버스 위에다가 또는 검은 캔버스 위에다 점을 이렇게 찍는데 그거를 총알에 스친 자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미국에 막상 건너가서는 하얀 공이나 구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파리로 건너와서는 얘네들이 공이 흘러내리면서 점액질로 변하는데 어느 날 그 점액 물질들이 몹시 답답하게 느껴지길래 저것들이 투명한 물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캔버스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마당에다가 물을 뿌리듯이 물을 이렇게 훅 뿌려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에 영롱하게 반짝이는데 정신이 화다닥 들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물방울에 대한 패티시즘이 있어가지고 물방울 그린 게 아니라 물방울을 뿌렸는데 물방울이 맺히면서 물방울이 하나의 매체가 돼서 햇빛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반짝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점액부터 줄줄이를 이렇게 몇 개를 동시에 보는 전시가 있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좀 그러지 제발. 김창렬은 점만 물방울만 그린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가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물방울의 끝에 개똥벌레 꽁무니처럼 물방울이 빛을 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핵심은 꽁무니에서 파열하고 있는, 빛의 파열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다 뭔가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게 빛을 품고 있는 그림자 길게 드리워져 있잖아요.
역사, 현실, 이 세계에 저 물방울이 빛을 통해서 조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각적인 또는 어떤 시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거를 사실 원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그리시다 보니까 이런 좋은 뜻이 또 잊혀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물방울이 되니까 기분도 참 편해지고 또 재미도 생기고 물장난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데 이런 예술가로서의 어떤 발현이 있었다면 좀 달리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주재환 선생님 정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세계라는 것은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로만 폴란스키의 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 스틸 것이에요. 폐허가 돼버린 그 도로에다가 1970년대 베트남 그 스님 있죠. 띡광득이라는 군인 자살하신 분이에요. 그분 상과 반가 사유상 있잖아요. 천하의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파치 헬기가 날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대칭성의 무의식 있잖아요. 극치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마이너스 좀 이렇게 하세요. 수없이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근데 그 세계에서 이분이 보라색, 감청색 이런 색조를 많이 쓰세요. 그림이 제가 많이 배열을 해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환각에 빠졌을 때 기본적으로는요 보라색, 감청색, 저런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약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나는 꿈도 안 꿔. 그래서 대낮의 세계가 전부 꿈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의 세계에서 멀쩡한 정신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도깨비를 그리시는데 색이 있잖아요. 마치 어떤 작곡가의 음색처럼 기본적인 주조를 이루게 돼요. 희한하신 분이다. 참고로 이 작업 저희가 대행 판매하니까 저희 네. 크게 되실 그림이에요. 꼭 사주세요. 그 와중에 광고 정말. 우리 자꾸 스폰지밥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절대. 첫 번째 이분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태풍 아방가르호의 시말. 빗금이라든가 이 기하학적 문양들이 있는데 이 문양들이 소위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또는 뇌 속에서 자연 발광하는 포스핀 또는 엔톱틱이라는 내부 섬광이에요. 그 선생님 이거 지식인들 조롱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식인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찬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서 저런 기하학적인 빛의 문양들이 이렇게 발산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자빠져 있는 거죠. 예. 틀 밖으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춤을 추어요. 오늘 밤 춤을 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재불화가 백수남 선생님이세요.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 예술 운동 그 도도한 흐름 속에도 같이 계셨는데 이건 굉장히 리얼리즘이 팽배해 있죠. 근데 무당의 그림 무복 위에다가 뭔가 구슬 같은 거를 이렇게 배치해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또 이렇게 막 완두콩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배치해 놨어요. 요건 하이라이트죠. 네. 또 검은 콩 같이. 저게 뭘까요?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이 동글동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DNA예요. 핵산 구조. 아니 이게 어떻게 완두콩 같은 또 검은 콩 같은 거를 이렇게 쓰셨냐고. 주재환 선생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도록을 이렇게 봤는데 그림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호소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동시에. 왜냐하면 이 고구려 벽화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렇게 콩알을 이렇게 막 별자리처럼 연결해 놨어요. 생명의 기호들을. DNA 구조를 막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기린. 파란색 공이죠. 청룡.
예. 그분들이 이 상상계 인류학적인 구조, 즉 무의식을 스스로 가슴으로 품어가지고 지금까지 막 달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지금까지 평가되지 않은 세계가 확실히 우리가 언어를 갖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재평가되지도 못했지만 동시에 현대의 도도한 사상의 흐름조차도 그와 맞닿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인류학적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예술이 현실에 개입하는 어떤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된다면 저로서는 이런 방식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샤머니즘과 우리가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상상력을 개방하는 방식, 전격적으로 유출하는 어떤 방식, 자기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쏟아넣기 전까지는. 근데 자본주의의 그 흐름하고는 비껴가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만이 여전히 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잠재해 있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무엇인가가 스파크도 일어나고 뭔가 공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네. 이것으로 네, 끝을 내고요. 약속한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네. 질문을 있으시면 네. 좀 일단 박수는 좀 치고 싶지 않아요? 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보들레르가 아편하고 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없으면 압상트 같은 녹색의 악마 같은 술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 술 엄청나게 마시고 있고 80년대 그 야전 사령관들이 어떻게 간이 피폐해졌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얌전해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점이기는 한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설명할 때 이제 어느 지점의 큰 부분에 이미 인류의 지점이신데요. 선생님의 이론 안에도 타자의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다라고 할 때 어떤 불통의 구조를 넘나드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살짝 그룹핑이 나타나는데 일본 애들, 중국 애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국가가 등장하고 민족 구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타자라는 것의 구분은 어디까지를 주로 보시나? 네. 한국에서 이제 타자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깊고 지속돼 왔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무용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몸을 쓰는. 그래서 하나의 몸과 또 하나의 몸이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실제로. 조광재 선생 같은 경우 그에 대해서 하나의 명제를 던지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성과 대타성의 끼아즘적인 교잡이라는 표현이에요. 자기성은 내 몸을 얘기하죠. 대타성은 타인의 몸이지만 타자성의 몸이지만 내가 의식하고 있는 몸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타자성을 얘기해요. 네. 대라는 건 마주보는 타자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 몸 안에서 다 일어나는데 내 몸과 나의 내부로 다시 수동적으로 종합되어 있는 그 타자의 몸, 그것이 키아즘, 깍지손을 끼는 방식이죠. 합체가 되는 방식. 거기서 이제 메를 펑티에 쉽게 말씀드리면 메스칼린이 동원이 돼요. 메를 펑티의 지각의 현상을 읽다 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메스칼린이라는 환각제가 등장을 해요. 선인장이죠. 그 역시 몸을 얘기하는데 내가 사물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물도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물의 뒷면 보고 있다. 왜? 뒷면은 저 너머 공기 속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를 펑티는.
근데 완전히 환각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지각 자체가. 근데 그런 표현 속에서 키아즘이 가동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전제죠. 거기서는 뭔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래해야 되는 어떤 감각이지 이미 어떤 현실로서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반문이 될지 아니면 다른 보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철저하게 감각의 세계에서만 머물고자 해요. 민족이나 종족이나 어떤 영역 구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제야사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감각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걸로 제한되어 있다고 봐요. 네. 질문이고요. 네. 이런 뭐 트랜스 이론이나 아니면 대칭성, 변성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런 이론들을 먼저 생각을 이렇게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 네. 티어리를 세우시고 그것을 만약 네. 작품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네. 아니면 뭐 백남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론을 하시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어느 날 백남준의 그래피티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한 인물이 있고 신문 기사에 한 인물이 있고 근데 말풍선을 달아가지고 남준 파이크 뭐 LSD 뭐 this is very disgusting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LSD를 하셨대요. 오노요코의 전 남편이 권해가지고 LSD를 했는데 문장에도 나와요. 근데 순식간에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리더라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참여 TV라는 것을 관객과 창조자와 무대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로 일체가 된다. 또는 비평가와 제작자와 만드는 사람과 수용자가 하나가 돼버린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여 TV가 결국은 마약을 대체하게 될 거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훨씬 상위의 표현으로서 결국 이게 예술의 문제는 마약하기, 섹스하기, 전화하기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같은 얘기를 이제 좀 하기 시작했죠. 추적하기 시작했죠. 근데 전화하기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마약하기나 섹스하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화하기는 한국의 여고생들을 보세요. 전화통화를 붙잡고 있잖아요. 밤마다 친구들끼리 몇 시간이고 통화하죠. 전화 300에 빠져가지고.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 전화 파트를 보면 전화는 전 인격을 투신하는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매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의 어떤 말단 직원이에요. 그러면 전화를 떼고 막 전화를 하죠. 부장님 그러면서 막 구신굽신하죠.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화를 붙잡고서 자기가 한복판에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전화 엄청나게 센 매체예요. 오사와 마사치라는 사람이 쓴 전자미디어의 첫머리에 보면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21세기까지 산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한테 당신이 거쳐온 20세기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상이 깊은 매체가 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얘기가 전화라는 표현을 해요. 그분은 휴대폰까지 다 거치신 분이에요. 미디어 역사를 다 거치신 분이에요. 근데 전화만큼 강력한 매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야릇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사실은.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네. 현상이나 작품을 먼저 보시고 거기서부터 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헬달린이라는 시인으로부터 자기 사유를 뽑아내거든요. 들레즈 같은 사람은 뭐 헨리 밀러의 북해기선이라든가 또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으로부터 뽑아내잖아요. 생각할 요소를.
저는 그게 백남준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급수를 하는 건 아니고 현대에 와서 띵킹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술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이르는 거거든요. 진짜 생각한다는 거는 하나의 해명될 수 없는 아젠다를 알 수 없는 그 무엇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것을 질질 끌고 길을 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1급의 그 띵커들이 예술을 통해서 사유하지 않잖아요. 책에서 책으로, 사상가로부터 사상가로 사유하잖아요. 근데 서양의 1급들 보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하여튼 무명의 일개 소졸들도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의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보다 더 뛰어난 사유의 도구는 없죠. 그리고 아티스트는 바로 그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이. 조선시대에는 문이나 전통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혹은 먹물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이 굉장히 거대하고 동시에 멍울멍울 서로 신시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으로 잘 말을 못 하겠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거대하게 그냥 이렇게 밑에 깔려만 있었지, 사실 그 위에서 깔짝깔짝 분석은 이성질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 와서 그거를 이제 반이성이니 비논리니 뭐 이런 식으로들, 비정형이니 뭐 이렇게들 하면서도 모호함이니 이러면서 이제 정작 이렇게까지 분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이거 뭐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굉장히 지형을 밝히시고 계신 게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이론인데요. 여기서 이제 살짝꼭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는 지점이 뭐냐면, 감각이 나타나다가 감성이 나타나고 무의식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얘네 세 개가 블렌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무의식에서 시작하여 이제 몸의 감각 얘기가 막 나오다가 이제 아까 인사불성한 머리 쪄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감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선생님 안에서는 감각과 소위 영어로는 이게 다 다른 단어지 않습니까? 예, 센스와 센티멘트, 센서빌리티 뭐 얘네들이 어떤 대칭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보통 미술에서, 왜냐하면은 이런 영역이 미술에서나 예술에서 상당히 주관적이다라는 비난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심지어 뭐 의식의 지형이다, 이제 그 정도면 점잖은 거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센치멘탈하다 혹은 감정적이다 뭐 이런 그냥 도매급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고안에서 이렇게 지형을 지금 분리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형을 매기는지. 그 니콜라 브리오의 관계 미학의 큰 성취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술이라는 장악 내에 테아트리클리티, 연극성, 사실 좀 센티멘탈한 거잖아요. 연극이라는 게. 그거를 도입을 해서 은연중에 하나의 그걸 이제 컨센서스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지적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그걸 혼자서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좀 해명을 드릴게요. 첫째, 몸 이꼴 존재 이꼴 무의식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등식이 만들어졌는지. 몸 이꼴 존재 이꼴 무의식이에요. 굉장히 과격하고 거친 도식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식은. 근데 시간 뭐 있으면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첫째, 존재 이퀄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을 하신 김형효라는 한국의 아주 위대한 사유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다 읽고서 존재라고 하는 특징을 한 6가지로 이렇게 잡아냈어요. 그리고는 결국 앞쪽에서 2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죠. 첫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 현실 속의 현존으로서 표현하게 된다. 이해가죠? 이거 원래 어렵잖아요, 하이데거가. 둘째, 이미 펼쳐낸 있는 이 내용을 다시 감아들여서 저장한다. 이게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네, 존재라고 했을 때. 네.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밀한 게 있는데, 하여튼 크게 나눠서. 근데 이분이 원래는 불교의 유식 철학을 하셨어요. 유식 철학은 뭐냐면, 오직 마지막에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무의식만 있는 거죠. 나머지 뭐, 의식, 뭐, 이렇게 레이어들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의식들이에요. 죽으면 윤회의 주체가 되는 거는 아레야식이라는 최종적인 그 심층의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 아레야식이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현실 세계 속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이 뭐예요? 오염을 아레야식이 다 훈습, 연기훈이죠. 연기를 쐬듯이 받아가지고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염된 그 자태가 훈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것이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위의 표현의 기초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즉 오염된 아레야식이 펼쳐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다 거두들여져서 다시 아레야식으로 수렴이 돼요.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장식이라고 해요. 창고 장자를 써서 아레야식을 장식 또는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김영호 선생이 존재를 하이데거의 존재의식 시간에서의 그 존재 개념을 이렇게 상세하게 논한 다음 불교에서 얘기하는 심층 무의식을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란히 대칭적으로 섞어봤더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짜릿했어요. 과감하게 얘기하는 방식 있잖아요. 결국은 존재와 시간의 존재라고 쓰여 있는 표현을 저는 무의식으로 다 고쳐서 읽기 시작을 했죠. 존재시간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책이. 일본의 유아사 야스오라는 사람이 몸과 우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을 보면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몸은 곧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세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몸에서 감각을 쓰고 무의식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제가 구분지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어펙트. 이거는 이모션하고 다른 용어예요. 이모션은 감정이죠. 어펙트는 아까 얘기했던 고원의 아주 근사한 얘기예요. 스피노자가 얘기를 했고 그걸 둘레즈가 받아서 무엇인가 이 현실 세계에 말을 하더라도 언행이 일치가 되도록 말을 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수행성이 확보되는 방식이에요. 실천하는 내부에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어펙트는. 그래서 이거를 뭐 일본식으로 정동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피노자식으로 변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감응으로 거의 번역이 통일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굳이 감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조효원이라는 분이 베냐민의 메디움을 매체가 아니라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억지를 쓰는 것처럼 감흥으로. 왜냐하면 답지저항 수족상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격렬하다는 거죠. 촛불을 들어도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출렁거림이 행진을 하는데도 뭔가 굉장히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그래서 감흥이 저는 훨씬 샤머니즘적이고
퍼포머티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고자 한 거고, 결국은 감통이라는 단계를 가야 돼요. 감통. 감통은 뭐냐면 통하는 거죠. 민심의 바다에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천막집에서 이 수직적인 구도,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한 방으로 통하는 어떤 감각을 얘기해요. 감통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겠다. 그래서 무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하늘에다 하늘자를 긋고 땅에다가 하늘자를 긋고 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인자가 양손에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기둥이 감통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조금 더 세련화될 필요가 있고 논리를 좀 더 추구해야 하는 거는 어감이 좀 무섭네. 과제죠. 감통. 그러면은 이런 근성이라든지 이런 고아 무의식의 세계 수준이 네. 감각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고 그 영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현상계 우리가 그냥 몸이 있고 정말 개체가 다 존재하는 어떤 현실적인 그냥 이런 것에 해당되는 표현과는 좀 모순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결정적으로. 고아 무의식에 의의가 있는 거는 미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상처럼 그런 시를 써라. 그럼 자유겠지만 최소한 뭐 정신병원에 들어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 냉소적 이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과거의 사람들은 뭐 왕양명 같은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동한다라는 그런 명제가 너무 선명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목에 칼이 돌아도 그런 했죠. 우리로서는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하잖아요. 반문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한 부분을 제가 참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중구속이에요. 이중구속.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표현이 있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분열증 이론 모색을 위하여라는 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빠지는지. 첫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을 하면 벌을 주겠어. 둘째는 네가 실제로 거짓말을 한 걸 실토를 하면 너는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첫째, 너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둘째, 거짓말을 실토하면 너는 벌을 받아. 이중의 처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 해야 되는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중 구속 상태에 갈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엄마와 아이가 필요하죠. 둘째는 엄마가 지속적으로 그 경험을 반복시켜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평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금지에 대한 메타적인 차원에서 다시 금지령을 얘기해요. 첫째,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네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야, 나는 너를 잘 되라고 하는 사람이지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전형적인 이 두 번째 금지령이에요. 세 번째, 야, 내가 너한테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 넌 할 바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서서히 미쳐가죠. 실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강남의 첫째 아들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사태예요.
이중구석이라고 하는 사태예요. 예.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아주 변덕스러운 사랑의 약속 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이 이중구속 얘기를 하면서 선불교에서 선사들이 얘기하는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부채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부채라고 얘기해도 30방울 맞을 것이고, 이것이 부채가 아니라고 해도 30방울 맞을 것이요. 대중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부채요. 이러면 맞잖아요. 부채가 아닌데요? 이래도 맞는 거예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이중구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들레즈가 앙티오집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쳐버릴 것 같은 이중구석 상태를 선불교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미쳐버리지 않고, 선불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얘라고 해도 맞고, 얘를 얘가 아니라고 해도 맞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답은.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폐기하는 방식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나와서 스님이, 이 방장 스님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는 얘를 펼치고는 부채를 붙여요. 사용을 하죠. 주어져 있는 이중구석 상태 프레임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그것에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작용을, 퍼포먼스를 바꿔요. 이게 정답이에요. 물론 정답을 알고 이렇게 절에 가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이거를 이중구석 상태 프레임 바깥으로 삐쳐나가는 행동이 아까 얘기한 나는 나의 아버지고 나는 나의 아들이고 이거예요. 사실은 정신분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정신분열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대승적 무의식 상태를 그 프레임을 헐어가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성공을 했는지 어쩐지. 근데 그것을 아티스트들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해보십사 하는. 질문이 하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감흥, 감통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만약에 밀고 왔을 때 상상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떠올렸어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보면 그 이제 신지가 에반게리온을 타고 신이 돼가지고 그 리리스와 같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잖아요.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장벽들, 애니메이션에서는 AT 필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다 사람들이 액체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빨간 그 LCL 용액이라는 그런 걸 다 하나로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전망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밀고 왔을 때 뭔가 감흥 감통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에반게리온 참 좋아하는데요. 아서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이라는 SF 소설이 있어요. 에반게리온은 그 소설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또 다른 디스토피아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핵이라된 액체가 된다는 것은 파시즘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결론은. 어느 날 외계에서부터 거대한 비행 접시가 날아가서 뉴욕, 파리, 도쿄 이런 대도시에 하나씩 붙박이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구 방위군들이 가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요. 지구의 과학기술로는 대적할 수 없어요. 상공에는 50년 동안 비행 접시가 떠 있어요. 사람들은 비행 접시가 떠 있는 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50년이 되는 어느 날 비행 접시 해치가 열리고 외계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들 다 경악을 해요. 왜? 뿔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데 날개 끝에도 발톱이 있어요.
꼬리에는 화살표 모양의 꼬리가 달려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중세에 그렇게 지겹게 봤던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치명적인 과학기술의 점핑을 촉발시켜요. 지구 있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과학적인 진보가 급속도로 일어나죠. 그들을 오버로드라고 해요. 오버로드. 그래서 일부 사람들, 지구인들은 그들을 신으로 모시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버로드가 자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메신저에 불과하다. 우리 위에는 오버마인드라고 하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화된 종족이 있다. 인류는 맥이 탁 풀리죠. 오버로드만 해도 버거운데. 근데 갑자기 오버로드가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오버마인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인들은 매우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마인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쩌면 오버마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오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소설의 필자는 오버로드의 비행 접시로 잠입을 해요. 뭔가 음모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유치합니다. 비행 접시를 타고 그 오버로드의 행성에 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초우주적이고 초월적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서를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서 지구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날 그는 발견하게 되죠. 오버로드들이 지구에 있는 소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가지고 오버마인드가 되는데 그들이 휴거가 되는 장면을 봐요. 휴거.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공유가 돼버리죠.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오버로드들은 지구를 파괴해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아주 지독한 디스토피아죠. 그리고 이 기자는 비행 접시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 멸망의 최후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소설은 그렇게 끝납니다. 아스 클라크의. 그게 어쩌면 에반게리온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야, 다 얘기해주고. 어쨌든 감통은 그냥 저는 아이디얼 타입으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얼마나 그것이 천박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래해야만 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 하지만 도래하지는 않죠. 저기 우리 선생님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제 천박한 개입과 함께 쫑을 내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 어쨌든 저희가 기대한 이상 봐요. 각오하고 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즐겁고 아마 이티랩에 바로 이것이 이티랩입니다. 8번 강의하신 거 아마 한 방에 거의 컨덴세이션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역시 서울에서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네. 네.